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전자제품을 사고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보는 사람이 많죠. 일본 사람들은 이 매뉴얼을 매우 중시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대로 따라하기보단 사용하는 방식을 직접 만들어 가죠. 이런 모습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하게 보인답니다. 접시에 담긴 고기를 칼이 아니라 가위로 잘라먹는 모습, 화장실에서나 쓰는 두루마리 휴지를 식탁에까지 올려놓고 냅킨처럼 쓰는 모습,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유럽 브랜드 조립식 가구를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재조립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없던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듣습니다. 자기 주체성과 적응적 창의성이 높은 거죠.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을 유연하게 변형하면서 현실 속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일 때보다 능동적일 때 더 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죠. 주체성, 능동성,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창의성까지. 이 유쾌한 능력 앞에 약간의 불편함은 오히려 창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2월 5일 금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이동희님 반갑습니다. 대호님 불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불금이 아니라 냉금 아닙니까? 냉금. 얼어붙었습니다. 경기 북동부 또 강원도 경북 일부에 또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이죠.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또 어제 수도권에는 첫눈이 마치 폭설처럼 내려가지고 어젯밤 또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시내 곳곳 길이 대부분 이제 빙판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고 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자, 그리고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도 만날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거 참 오래 갈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이 불안한 건 물론이고요. 입점업체들 또 소상공인들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탈퇴도 어렵다. 쿠팡 공화국에 갇힌 셈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터넷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신 3사가 꽉 잡고 있는 이 통신 시장을 과연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세 글자 전설 속의 동물 이름이기도 한데요. 마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환율로는 거의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 말이죠. 쿠팡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끼기도 했고요. 이것의 수가 혁신 성장의 척도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절반 이상을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이후 지난 4년간 단 2개의 기업만 탄생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뜻하는 용어, 전설 속에 뿌리 달린 동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콧불소 아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545님 전설 속 환상 속의 동물 여자친구라고 고란 기자가 빵 터졌네요. 예.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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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답변이 너무 슬프네요. 우리 청년의 자화상을 담은 답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쿠팡 이야기부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이 쿠팡 많은 분들이 화난다, 탈퇴하고 싶다라고 심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 쿠팡을 탈퇴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예, 제가 박수희 기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봤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힘으로 탈퇴를 못해서 검색의 힘을 굉장히 빌려서 결국은 했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예,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돼 있고 대략 한 7단계 정도 예, 거쳤는데 뭐 그거는 한번 쿠팡 7단계. 탈퇴 방법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예. 그거를 설명을 일일이 드리기보다는 마지막 단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산 넘고 물 건너 마지막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라고 해요.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 그러니까 탈퇴하는 설문조사까지 예, 시켜요? 탈퇴하는 이유가 뭐냐? 5가지 중에 하나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으로 쿠팡에 바라는 점을 남겨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안 있어요. 남기면 안 되더라고요. 예, 저게 객관식만 선택을 하고 넘어갔더니 안 돼요. 탈퇴가 주관식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쿠팡에 바라는 게 없어서 탈퇴하겠다는데 이 여기 끝까지 나의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근데 어쨌든 주관식을 남겨 탈퇴를 하니까 마지막에 또 인상적인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 인사말 없이 그냥 그걸로 그냥 탈퇴가 완료되었다. 예. 예, 쿨하더라고요. 예. 쿨하게 근데 네. 7단계 네네. 산 넘고 물 건너서 야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정부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좀 들여다본다 하던데요. 이게 근데 애초에 이 쿠팡을 비롯해서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가입은 정말 몇 번 클릭만 하면 금방 되는데 지금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탈퇴 버튼이 어디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다크 소비자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인 UI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 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편리함에 가려져 있던 여러 가지 조금 이 독점적인 이 행태가 지금 다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수동 저는 기자. 이 예. 전에도 탈퇴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와우를 쓰다가 또 해지도 해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보면은 또 쿠팡에서 유도를 합니다. 진짜로 해지할 거니? 맞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 탈퇴 논란 때 이슈가 있었던 게 어떤 분들은 무료 사용 몇 달을 준다. 이런 뭐 미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 또 시도를 해봤는데 네.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떤 저는 사람 줬어요. 안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 사람한테 안 주고 이게 그런 거 어쨌든 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사과와 이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탈퇴 과정에서 이러한 혜택 어찌 보면 보상조차도 선택적으로 두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 이 모습까지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까지 같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돈 되는 고객은 잡아야 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뭐 씁쓸하지만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거고 이게 또 현실인 거고요. 근데 이른바 요즘에 그 두 글자로 이걸 탈팡이라 하더라고요. 쿠팡 탈퇴하는 거. 탈팡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오히려 이용자 수가 늘었다면서요. 12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일간 활성 이용자 수 DAU라고 하죠. 이게 1,798만 8,845명.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800만 명 정도 된 그러니까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수죠. 근데 그 전에는 DAU가 오히려 1,600만 명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쿠팡이 야 우리 개인정보 털렸어라고 발표하고 나니까 11월 30일에는 1,700만 명, 12월 1일에는 8천만 명 정도 된 거거든요. 8천만 명 죄송합니다. 1,800만 명. 제가 너무 예. 이게 약간 숫자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저도 쿠팡에 뭔가 필요할 때만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털렸다라고 하니까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거 확인하려고 접속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신 분들 더하기 아하. 평소에는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털렸다고 하니까 나도 혹시 그리고 아마 이제 뭐 계좌 그 카드 있잖아요. 자동 결제 이거 이제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와우 멤버십 탈퇴한다거나 이런 등등 분들이 모이면서 네, 이게 아마 1,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 기본은 어쨌든 간에 평소 쓰는 분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얹어진 거니까 활성 타기 쉽지 이용자 않다. 수가
계속해서 늘었다. 그 이면도 있겠네요. 내 거 진짜 털렸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러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여전히 쓰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외신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데요. 예. JP 모건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SKT 해킹 사건 때만 하더라도요. 그땐 정말로 많은 숫자 분들이 뭐 KT로 가시거나 LG U+로 가시거나 많이 이동을 하셨었거든요. 대체제가 있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JP 모건에서만 봤을 때도 과연 한국에 이 쿠팡이 아무리 사고가 터지더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정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무서운 거죠. 그 보고서에 약간 또 뭐랄까 좀 씁쓸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도 털려가지고 무대죠. 야, 또 털렸나 보다. 어차피 내 정보는 거의 공공정보처럼 떠돌아다니는 거. 뭐 저희 와이프가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슬프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도 또 너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게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것도 소비자만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입점 업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수 이게 기자.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그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온라인 유통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 물건을 파는 뭐 여러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물건을 팔고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쿠팡이 문제가 있어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체제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고 네. 한 문제들. 그래서 사실 쿠팡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정보 유출 또는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결국 자영업자들만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아무래도 거기가 큰 플랫폼이고 그 쿠팡에 또 연동돼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 거의 두 개로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 셀러라고도 하는데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입점을 하시니까 이 생태계에서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쿠팡이 근데 최근에 무슨 고금리 대출 장사까지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쿠팡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쿠팡의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재무적으로 좀 도와주는 거죠. 어차피 좋게 말하면 금융 지원, 나쁘게 맞습니다. 말하면 금리 장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름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나 여러 가지 네.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만들어서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이제 쿠팡이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게 좀 이게 판매자 성장 대출인데 이게 성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판매자와 함께 성장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앞서 말씀하신 그 고금리 대출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최고 연 18.9%고요. 그리고 여기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된다. 이게 보기 드문 맞아요. 조건인데. 이게 원금 10% 상환 의무 이거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18.9%가 고금리 딱 봐도 너무 금리가 높잖아요.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의 설명은 뭐냐면 이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다. 저신용자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거다라고 쿠팡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뭔가 혜택을 베푸는 듯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안에 원금 10% 의무 상환 이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게 신용대출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은 담보대출인 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매자가 파는 그 물건을 담보로 한 셈인 거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담보대출 성격을 띠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왜 담보대출이라고 하냐면 쿠팡이 이제 입점업체에 정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이제 잘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 그래서 쿠팡이 이분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지급하는 날 매출의 최대 20%를 원리금 상환 면목으로 자동 납부 형식으로 떼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줄 때 쿠팡이 이 결제대금 주기 업체에다가 돈을 다 주고 이 업체가 그럼 우리 갚겠습니다 하고 갚는 게 아니라 쿠팡이 20% 정도를 원리금 상환이라고 떼고서 80%를 주는 거예요. 먼저 공지하듯이 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자 받아야 되는데 그거 뗄까 봐. 그래서 이걸 이제 쿠팡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고려해서 차주에게 자금 부담을 키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이게 관점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다른 데서 행해지는 그런 상거래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딴 데랑 비교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스토어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연 8.7에서 12.5예요. 근데 쿠팡은 8.9에서 18.9거든요. 다른 데다 비교해 봐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기시감이 좀 드는 게 뭐 네.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슨 프랜차이즈 통해서 이제 가맹자 점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거기도 대출 이슈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유통 플랫폼 기업인데도 이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이 많은데 그와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 선택의 자유가 거의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 근데 쿠팡 어찌 보면은 갑의 역할이 있는 핵심적인 역할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좀 문제로 보이고요. 정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것도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도 현재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쿠팡이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소셜 커머스로 그쵸.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곳은 뭐 파산되고 뭐 M&A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티몬 위메프와 함께 소셜 커머스 3사로 분류되다가 치킨 경쟁 끝에 살아남았고 로켓 배송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거의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장악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소비자도 중소 판매업자들도 쿠팡에 거의 이제 매여 있는 모습. 물론 이제 쿠팡이 그린 성공적인 전략이긴 하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김재은 님이 아까 그 쿠팡을 탈퇴하셨나 봅니다. 탈퇴할 때 바라는 점을 쓰라고 해서 김범석 사과하라고 썼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통계가 안 나오겠지만 그 바라는 점에 그걸 다 모아보면 네. 상당한 욕설과 함께 사과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 여기서 그 김재은 님이 말한 그 김범석이라는 인물은 김범석 이제 그 창업자 창업자죠. 그리고 의장을 말하는데 김범석 의장은 계속해서 뭐 미국에 있어서 국회에서 불러도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국민 감정 소비자들이 좀 건드리는 지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김범석이라는 인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쿠팡 이번 이용 그 정보 유출이죠.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당군 이래 처음이자 최대 규모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오너가 사과를 해야 하고 뭔가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고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이게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우리는 한국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한국에는 쿠팡 법인이 있고 여기서 김범석 의장이라는 분이 맡고 있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쿠팡 INC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이 회사의 의결권을 가장 많이 가진 최대 주주이자 의장이 바로 김범석이고 그렇다 보니까 쿠팡은 사업은 전부 다 한국에서 물류로 인해서 사업을 돈을 버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이고 그래서 돈을 한국에서 벌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려고 하는 모습 또는 책임 추궁할 소지가 좀 불명하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놓고 보면 책임질 자리는 아니니 뭐라 할 수 없으나 사실상 뭐 미국에서도 이제 상장할 때도 뭐 클래스 B라고 하는 주식을 받아서 의결권 거의 70% 이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창업을 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니 그 사람을 향한 또 비판의 화살이 안 갈 수 없는데 여기서 참 그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의 대표이사도 국회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이사회를 통해서 뭐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장 개인정보 털린 사람이 3,300만 명이 넘는데 그런 이야기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까 이걸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쿠팡이 대관, 법무 이쪽으로 참 뭔가를 막으려고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뭐 관련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또 국회 출입을 오래 했었는데 최근에 만나보면 뭐 누가 아는 분이 쿠팡 갔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막 이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국회 계신 분들도 쿠팡으로 많이 가시고 뭐 심지어 기자분들 중에서도 쿠팡 가시는 분이 있죠, 계시거든요. 언론인들도. 그 정도로 쿠팡이 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보안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실제 현실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 쿠팡을 출입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범석 의장이랑 식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소셜 커머스 기업이죠. 그때 그러니까 2015년 전후로 해서 맞습니다. 로켓 배송 막 물류센터 투자 많이 하고 할 때는 기자간담회도 하고 언론에 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10년 뭐. 전에 김범석 의장. 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지배 구조상 어찌 보면 책임을 질 수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근데 이 또 한국의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가 나와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이랬을 때 그 주는 신뢰감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현재는 김범석 의장이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사실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너무 거물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왜 한 쿠팡에 지금 대관 업무 하는 거 보면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삼성이 했던 그런 방식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은 잘 막을 수 있겠으나 그게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쿠팡이 이 정도 상황 되고 뭐 김범석 의장을 향한 이제 비판들 높아질 때 국회의원들 누구도 그걸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싸줘서도 안 되는 거고. 예. 박수익 기자 뭐 하실 말씀? 예. 뭐 쿠팡이 올해만 국회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국회 출신들 거의 20명 가까이를 신규 채용을 하고 뭐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을 또 채용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쿠팡의 오늘날의 경쟁력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경쟁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물류센터의 직원들이나 수많은 배송기사분들의 어떤 노고 사람의 힘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혁신이거든요. 그 단순한 IT의 혁신이 아니라 근데 올해만 해도 배송기사 또는 물류센터 노동자들 해가지고 거의 7명 8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내세웠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는지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류센터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투자 확대하고 고용 확대하는 측면은 참 좋으나 이런 양면성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최근에 보면은 일각에서 영업정지 처벌도 가능하냐 안 하냐, 뭐 필요하냐 안 하냐, 뭐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과징금을 좀 많이 물려라라는 여론들도 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얼마나 가능할까요? 과징금이 물려진다면 일단 정보보호법상 보자면 총 매출액의 3%까지 되잖아요. 네. 근데 쿠팡 매출이 대충 한 40조라고 보면은 그래서 1조 2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1조 원대 과징금이 사실 뭐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미친 범위 그리고 이로 인한 뭐 피해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 뭐 이런 걸 다 고려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걸 고려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1조 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얘기긴 합니다. 그 개인정보위상 역대 최대 과징금이 올해 있었던 SK텔레콤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1,347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그게 좀 감경이 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쿠팡 사태는 SK텔레콤과 비견해도 엄청나게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큰 과징금 가능은 할 텐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쿠팡이 막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회사가 망했을 것이다. 정말로 큰 과징금을 때리고 집단소송.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쿠팡은 과연 이 과징금으로만으로 이게 해결이 될까? 이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참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기업들이 그러면 기업 환경이 너무 어려워진다, 경영 환경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집단 소송은 사실상 너무 또 약하기도 하고 송대현님은
어제 집단 소송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하여튼 또 이어지는 그 추이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갈게요.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환율로 따지면 거의 1조 4천억 이상이 또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려서 미국, 중국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IT, 뭐 AI 쪽에 집중된 반면 우리는 나와봐야 소비재나 유통 분야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고요. 혁신 성장의 척도로 통하는 전설 속의 동물 이름을 붙인 이 기업. 무슨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하니까 용입니다라고 0897님이 보내주셨고 예전에 이 프로야구단 있었는데 현대 이거지. 손문호님 데프콘. 임수성님은 데카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것보다 더 데카콘. 커진 기업을 데카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4695님은 옛날 생각나네요. 어릴 때는 상상화를 그리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걸 꼭 그렸었죠. 날개가 있죠. 하얀 말처럼 생겼는데 코에 뿔이 있고 날개가 있는.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에서 출연자들이 그 일당 받아오면은 요거 타고 올라가서 그 하트 바구니에다가 봉투를 넣기도 했었죠. 자, 그 전설 속의 동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스타링크라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해외에서 상용화까지 된 지 참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스타링크.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박수 기자. 네. 뭐 낭만적으로 얘기한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을 이렇게 많이 할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건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야. 낭만 파괴자들 있지 않습니까? P. 예. MBTI. 근데 실제 그게 위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로 이제 반짝이는 그 위성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궤도에서 작동 중인 인공위성이 한 13,000기 정도 현재 있는데 그중에 한 8,000기 이상이 스타링크가 쏘아 올린 위성이고 이 위성으로 무엇을 하느냐. 일단 이 스타링크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 부분이고 낮은 궤도, 저궤도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각 나라에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이리듐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의 전화기가 제 옆에 있는 이 텀블러보다도 큰. 그래서 지구 어디에서든 위성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궤도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왜 지연 시간이라고 하죠. 레이턴시. 뭐 KBS 누구 특파원 불렀는데 한참 있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저 궤도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호를 주고받아서 통신 지연 속도가 짧은.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도처럼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상륙을 했다라는 거죠. 공식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일부터 도입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왔었고요. 저궤도가 한 500km 전후입니다. 뭐 가늠이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위성치고는 낮은 편이고요. 사실 원래 저희는 이동통신이 기지국이라고 하죠. 이 기지국이 있는 데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고 통화를 했었던 건데 그 기지국이 없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 굳이 필요한가? 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그 인터넷망도 강하고요. 기지국도 오밀조밀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실이든 뭐 산이든 바다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는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이 좀 부진한 또는 땅이 너무 넓어서 기지국을 다 설치하는 게 어려운 미국 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서비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진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지국이 닿지 않는 곳 하면은 결국에는 뭐 해상에
배라든지 아니면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이게 아하. 한국 시장에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당장 미칠 시장이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 항공사라든지 이 해운사에서 이런 거 관련 서비스를 이제 스타링크와 한다 하죠. 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 PCS 시절에 통신사 광고 보면 짜장면 시키신 분 해갖고 막 비행기에 매달려갖고 그런 광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섬에서는 우리나라 통신 뭐 잘 터지기는 합니다만 비행기에서도 또 저기 먼 바다까지 나가 있는 배에서도 이 스타링크를 이용한 위성 통신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굳이 그렇게 먼 바다나 그런 데 안 나가더라도 이번 스타링크가 국내에 이제 서비스 시작을 하면서 법인으로서 그게 B2B 네. 법인으로서 롯데물산이라는 곳이 그 1호 사용자가 가입을. 됐는데 롯데물산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 롯데타워 예.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터넷이 잘 터질 것 같은데 왜 스타링크를 굳이 더 쓰지? 네. 라고 하면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사람이 갑자기 확 몰린다든지 또는 뭐 건물 일부가 뭐 영화처럼 파괴가 된다든지 통신망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거 스타링크는 위성 인공위성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쏘고 올리니까 약간의 대체제 또는 보완제의 역할로도 기업들이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변의 기지국들이 먹통이 됐을 네네. 때도 위성은 살아 있으니 네네.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중 3중 네, 맞습니다. 백업은 될 수도 있겠네요. 비상용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통신 3사가 꽉 잡고 있는 국내 통신 시장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간다라든지 위협일까요? 공존일까요? 글쎄요, 별로 그냥 일반 네. 개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그닥 경쟁력이 없을 것 완전히 같아요. 시장이 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의 서부 지역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와, 진짜 안 터져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이 안 터지기 때문에 좀 지도를 걱정되죠. 미리 다운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다운 받고 해야지 보이는 수준이라서 미국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타링크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뭐 안 터지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의 지역에서는 굳이 스타링크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단에서 뭔가 백업 느낌이나 아니면 원양어선이나 이렇게 바다로 나갔을 때 거기 서비스가 안 되는 우리의 기지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 정도의 서비스 보완제 정도지 대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신 산업이야말로 정말로 강력한 규제 산업 중에 이제 하나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이런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은 정말로 정부 규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고한 이 3사 상황이죠. 이 SK와 KT, U+3사가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신규 업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깬다, 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쉽진 않긴 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제사통신사 이런 거 추진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구조를 깨거나 시장에 큰 뭐 맥이 미꾸라지가 된다라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제 생각에 또 한국 시장에 그 매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그렇죠. 선진되어 있는 나라에서 또 스타링크 서비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에 상징성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한국에 대거 들어오는 게 네네. 물론 시장 확보도 있겠지만 이 한국이라는 좋은 시장에서 이 중국 전기차들이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레퍼런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또 우리는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전략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도 한국에 진입한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백업용으로 기업용으로 잘 활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또 나중 되면은 야, 이 스타링크 없으면 또 안 된다. 이런 시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개개인이 하기에는 굳이 그렇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고 박영훈님 개인이 하기엔 가격이 비싸면 맞아요. 굳이 이걸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창영님이 해군도 근무 시간 이외에 인터넷 게임이 가능해지려나요? 이렇게 먼 바다 나가 있는 해군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윤희님 시골 동네에서 조금만 들어가는 산인데 KT 전신주 거리 때문에 인터넷 설치비 몇백만 원 들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 상용화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시장도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통신망으로는 좀 불편했던 것을 뚫어준다라는 그런 이유로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쿠팡 공화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탈퇴할 수가 없는 매여 있는 생태계가 돼버리는
혹시나 나중에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장악을 했을 때 이 위성통신 생태계를 또 벗어나지 못하는 우려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스타링크가 저는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기보다는 스타링크 위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상공을 다 떠다니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버튼 문호를 열어준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기부에서 뭐 어떤 승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 열어준 거고 지금 당장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스타링크는 인프라를 깔고 인프라는 게 인공위성이죠. 지금 8,000기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거의 3, 4만 기 거의 하늘을 진짜 지구 궤도를 덮는 수준이죠. 이렇게 하고 동시에 지금 이제 스타링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은 어떤 안테나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모바일과 직접 통신하는 서비스들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조금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결국 쿠팡 말씀하신 쿠팡처럼 이 어떻게 보면 밤하늘을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뒤덮어버리는. 독점하는 밤하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뭐 미국 또는 스타링크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영어로는 이제 뭐 격자 무늬처럼 깔아놓는다 그래서 그리드라고도 하는데 좀 과장을 많이 좀 하자면 거의 모기장처럼 나중에는 지구 궤도를 덮어버리고 그럴 그게 수도 있는 거고 목표죠. 뭐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애초 한 게 그렇게 다 덮어버려가지고 촘촘하게. 네, 테슬라가 추구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자율주행하려면 통신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 지역에서든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통신으로 덮어버린다라는 취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버린 AI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버린 네트워크 얘기도 하더라고요. 각 지역 네, 국가별로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게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문제가 되니까 스타링크가 여기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통신망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스타링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안 좋은 쪽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니까 스타링크 쪽에서 이쪽에 통신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들 정보 조직은 결국 통신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되게 좋은 일이죠. 범죄 조직의 통신망을 막아버린 게.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어떤 스타링크의 가치와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면 그 당하는 쪽에서는 그냥 통신망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그렇죠.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스타링크 통신을 끊어버리면 전쟁마저도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할수 이끌어버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커졌었고 이게 참 그리고 또 이게 민간 기업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스페이스X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으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통신 주권 차원에서 K 저궤도 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도 스타링크처럼 저궤도 위성 이제 준비 많이 하고 있고 쏘아 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누리호 네. 했지 않습니까? 4차 누리호와 스타링크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하나의 현재 사업 부분이고 펠컨이라는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린단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누리호가 그 펠컨이고 똑같은 발사체인데 궤도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누리호는 한 600, 고도 600km 정도의 갔으니까.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는 일단은 계속 시험 발사를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이고 그 스타링크의 이 펠컨 9이라고 하는 발사체는 대략 한 500km 정도 여러 기를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데 이거는 이미 경험 쌓는 수준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상용화되어 있고 예. 또 가장 큰 차이는 펠컨은 계속 재사용을 한단 말이죠. 다시 와가지고 또 쏘고 계속 하는데 우리 누리호는 재사용은 안 되고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어쨌든 한국에서도 뒤늦게 뭐 좀 하고는 있지만 빨리 좀 따라잡아야죠. 뭐 정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라고 불리죠. 이 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2030년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 아직도 5년 이상 남았다라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공식 로드맵으로는 2030년까지 3개를 발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3기요. 3개. 언제요? 2030년까지 3개를 발사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한 개의 회사에서 8,000개가 가는데 예. 정부 단위에서 아직 그 수준이라면은 과연 이게
따라가는 이 국가 소버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요. 물론 그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요.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육지 통신이라든지 6G라든지 여러 통신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 위성 통신을 이용한 활용도가 커질 거기 때문에 늦었다고 안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이러한 속도와 방향성을 좀 대한민국 정부도 좀 잘 잡아가야 된다. 이런 지적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PCS 처음 썼는데 안 터지는 곳에 있다가 터지는 곳에 가면 와 안테나 잡힌다 여기서 안테나 4개 뜬다 막 이런 거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30년 되면 K 저궤도 위성 뭐 3개만 돌아다니면서 그 위성이 우리 상공을 지나갈 때나 통신이 좀 되겠으나 해야죠. 맞아요. 멀더라도 또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상상만 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죠. 그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마치 종이에 인쇄하듯이 3차원적으로 바로 찍어내서 만들어진다. 이 3D 프린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벌써 한 10여 년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3D 프린터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또 전문가도 같이 한번 간접적으로 만나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이거 배우는 사람도 늘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예. 직장인들이나 창업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3D 프린터 강의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자본으로 조금 쉽게 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그런데 아하. 각 지역 그 창업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3D 프린트 강의나 아니면 요즘에 뭐 플랫폼에 올라온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 창업으로요? 일단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게 3D 모델링과 도면, 이 도면을 조금 볼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본만 배워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배우면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작 공정 있잖아요. 네. 이 공정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국가기술 자격증이요? 맞습니다. 이게 필기 실기가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아, 오, 신기합니다. 이게 어렵지도 않다. 또 가르쳐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아주 창업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얼마나 또 벌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가장 다르겠습니다. 뭐 궁금한 포인트이실 예. 것 같은데 사실 창업 비용이라는 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기기가 필요하면 그 기기도 좀 구입을 하는 그렇죠. 비용이 드는데 이분 얘기로는 아주 심플하게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3D 프린터 하나 사서 3D 프린터기가 작은 건 100만 원이면 산다고요? 네, 한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이 3D 프린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사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3D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래서 이제 뭐 장비나 그리고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포인트였고 제가 만난 분도 이제 부업으로 간간히 몇 년 전에 이제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전향한 케이스인데 부업으로 할 때는 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수익이 있었대요. 네. 근데 1년 전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월 성수기 때 이게 성비수기가 좀 나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수기 때는 월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이야. 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하네요.
근데 이게 뭐 인력이라든지 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닐 테고 3D 프린터기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뭐 혼자서 1인 창업도 가능합니다. 이 3D 프린터기가 사실 요즘 작아지는 것들은 한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작은 걸 또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 3D 프린터 전문가 구체적으로 또 직업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나 뭐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이 3D 모델링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 이 출력하는 역할인데 네. 그 안을 보니까 좀 복잡했어요. 이제 만들고 싶은 걸 우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예. 이 설계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어떤 소재를 쓸지를 정해서 이게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도 모델링 할 때와 실사가 또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출력한 이후에도 후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도색까지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부품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거 참 찾기 어렵다. 그냥 3D 프린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그럼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까지도 이분이 조언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제작 공정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 어떤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올까요? 요즘에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의뢰를 많이 하는데 네. SNS 통해서도 많이 오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이들 쓰셨겠지만 그 전문가 연결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3D 프린터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의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보통 이제 의뢰서에는 제품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모델링 파일이 이제 의뢰할 때 주어지게 되면 이게 프린팅이 가능할지 확인하고 그리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SNS로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렇죠. 여기 있어요.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PR이 좀 돼야 되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3D 프린터 뭔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무슨 제품이든 도면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아주 미세한 작품이나 아니면 큰 부피의 차도 만들고요. 예? 3D 프린터로 이제 차도 만드는 시대가 됐고 집도 만들잖아요. 모듈 주택이라고. 그것도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가면서 벽을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 보기도 했고 들어보니까 예. 인간의 관절처럼 구부리고 그리고 접히는 형태가 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예전에 지인이 디즈니 캐릭터의 팝업 스토어를 만든다고 해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2m가 넘는 큰 고인돌을 만들어야 됐대요. 고인돌을 만들어요? 그렇죠. 고인돌 큰 돌. 형태. 그렇죠. 형태로. 실제 돌은 아니고 그죠. 다른 돌멩이 만들 수는 소재로 없고. 활용을 해서 큰 고인돌의 형상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하고 와. 사실 이게 3D 프린터가 이 디자인의 한계성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 이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분야가 그리고 영역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재밌다. 이게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어가 프린트다 보니까 출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교한 벽돌을 쌓듯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게 되는 이 방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만들지를 정하고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의뢰가 옵니다. 네. 고객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용도를 파악해야 어떤 재료를 쓸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이 뭐 결정이 되면 뭐 의뢰인과 계속 소통을 해서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팅에 적합하도록 형상을 수정해서 출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 작은 거 그리고 단순한 것들은 이제 뭐 짧게는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 길게는 며칠을 소요하기도 한답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요. 3D 프린터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예전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큰 덩어리 재료를 하나 넣어요. 그 3D 프린터 안에. 네. 그리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깎는 이런 3D 프린터를 뭐 많이들 기억을 하실 깎는 텐데. 방식의 프린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요새 안 쓴답니다. 어허.
그래서 요즘에는 안 쓰고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프린터가 좀 나뉘는데 FDM 고체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가장 흔한데요. 네. 옥수수 전분 같은 이제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글루건처럼 네, 이렇게 네. 하나하나 실처럼. 그렇죠. 쌓아서 올리는 층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액체 레이저를 쏴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이 방식은 이제 뭐 정교한 피규어 같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루를 녹여서 만드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식은 산업 현장이나 공장에서 좀 튼튼한 부품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용민님이 소재를 보통 200도 온도로 녹여서 적층을 하는 방식인데 그때 나오는 물질이 발암 물질이니 뭐니 한동안 이슈가 많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혹시 좀 환경적으로 좀 우려는 없습니까? 제작할 때 이 발암 물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료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환기를 잘 시켜주면 농도가 좀 줄어들어서 국제 기준 이하로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기도 계속 해야 하고 또 좋은 소재들은 또 계속 개발이 될 테고요. 이 3D 프린터 제작 수요가 앞으로도 많을지 직업적으로 혹시 또 창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미 뭐 아시겠지만 3D 프린팅은 이 제조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네. 자리를 잡았다고 좀 볼 수 있고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 AI를 활용해서 텍스트나 그리고 음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넣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3D 모델링 파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티셔츠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게 이미지화 돼서 나오는 거죠. 먼저 이미지화 해주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의뢰할 때 모델링을 잘 못해서 이게 좀 그 벽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챗GPT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AI를 활용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앞으로도 더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그냥 신기하게만 생각했던 게 이제 실제 또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3D 프린터 전문가의 세계였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독감 백신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